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허 출원상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보정제도는 이래서 필요한 거였다. 뭐였죠? 예를 들어서 특허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빨리 그 선출원자의 지위를 획득을 해야지만 나중에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게 선출원주의다 보니까 선출원주의에 대한 어떤 단점으로 출원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치유해주는 보정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외에도 뭐 국제 우선권 제도라든가 국내 우선권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 출원상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 상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출원상의 제도가 있었고 심사상의 제도라는 게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발명을 했고 특허 출원을 한 거죠. 출원을 하고 나면 심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출원 공개라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고, 여하튼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 발명이 이 특허의 내용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심사를 하게 돼서 나중에 특허권이 등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는 출원한 상태만 되는 거예요. 선출원자의 지위만 획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원상의 제도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것이고, 심사상의 제도는 요 정도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의물 12페이지 하단에 특허 심사상의 제도 해서 출원 공개 제도 및 조기 공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특허청장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발명의 명칭, 출원인의 출원 연월일, 성명, 명세서 등을 공보에 게재해야 된다.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출원의 내용을, 발명의 명칭이나 출원인은 누구였는지, 명세서, 이 명세서는 뭐죠? 우리 계속 보고 있는 특허의 중요한 내용인 이 청구항이라고 부르는, 그쵸?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이라고도 부르는 이 특허 청구의 범위가 담겨 있는 문건이 명세서라 그랬죠. 즉, 이 발명의 본질을 다 담고 있는 게 명세서예요. 발명의 이름부터 명세서까지가 다 모두 포함된 자료를 특허청 공보에 게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보에 게재를 하게 된다. 우리 특허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특허법의 목적. 특허권이라는 것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아주 독점적인 권리를 줘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허법의 목적은 결국은 기술을 빨리 공개를 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20년인데 20년 동안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쓰든 안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기술이 공개되면 그 기술에 터잡아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죠? 특허권의 내용이 되는 내용은, 본질은 침해를 해서 돈을 버는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을 이용하고 응용하고 발판 삼고 근거 삼아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허의 내용은 빠르게 공개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출원 공개 제도라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특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특허 공보에 게재되게 되면 명확하게 신규성을 그때부터 완벽하게 상실하게 되겠죠. 신규성 상실의 근거로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출원 공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특허 출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의 진행 상황에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다. 또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조기 공개도 가능하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보에 게재가 돼서 공개가 되는데, 출원인이 빨리 이거 내 거라고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혹은 이 기술이 다른 분야에서 빨리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배타적으로 내 권리를, 내 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겠지만 기술 발전을 위해서 내 기술을 빨리 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기 공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출원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출원한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특허법 59조를 보면 특허 출원 심사의 청구 해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5항에 보면 지금 1항하고 5항만 박스에 들어있는데 사실 2항이 있어요. 2항, 2, 3, 4항이 있지만 2항의 내용은 뭐냐면 심사 청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3년. 자, 언제부터?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출원은 취소한 것으로 봐요. 자, 이 말은 뭘까요? 특허 출원을 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겠지, 당연히. 그쵸? 이때 출원을 했고 이때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를 했어요. 3년의 시간이 경과를 하고 나면 이때까지 3년의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 해당 특허 출원은 없던 걸로 본다. 이 말은 더 이상 그 누구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즉 모든 이에게 이 특허 발명의 내용은 풀리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허권을 받기 전이지만 여하튼간에 신규성은 상실한 상태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이라는 심사 청구 기간 동안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쓸 수 있는 기술 발명으로서 대중에게 풀린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항 또는 3항에 따라 출원 심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 심사에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자, 출원된 발명은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인이 다시 심사를 청구한 것만 심사하고 그 외에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네요. 자, 빠르게 우리는 특허 내용을 공개해야겠죠. 발명의 내용을. 그래야지만 결국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 특허권을 누군가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허법은 이 해당 특허법이나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누군가한테 배타적으로 빨리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해 놓고 우리는 부여를 하고 있지만 특허권을 빨리 누군가한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이 세상이 빨리 발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 산업 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취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러한 이유가 왜 이런 취지로 특허법을 제정하게 됐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우선심사제도라는 게 있다. 자, 특허법 61조.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출원 공개 후, 출원 공개 언제 한다 그랬죠? 특허 출원한 이후에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 공개한다 그랬지. 출원 공개 후에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는 누군가가 출원했어요. 특허 출원권자가 특허는 출원을 했는데 이 사람은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 특허 발명을 실시를 하고 있건 안 하고 있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받지 않았죠. 아주 불안정한 특허 출원권만을 가지고 특허 출원만 해놓은 상태예요. 즉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즉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아닌 B라는 사람 혹은 C라는 사람이 이 해당 특허 발명의 내용이랑 본질이 똑같은 특허 발명의 내용을 가지고 업으로서, 즉 직업으로서, 즉 돈을 벌기 위한 영리행위로서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의 개념 계속 얘기하고 있죠. 특허 발명의 내용을 생산, 양도, 대여 등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걸 실시라 그래요. 우리가 연구실에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A라는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받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고 해당 특허권을 받게 되면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지금 특허권을 받기 이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특허권을 획득할지도 모르는 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미리미리 막아줘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명령을 해서 야, 이거 먼저 심사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게 되면 A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지. 그쵸? 특허권이 부여되든 거절되든. B라는 사람도 내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이 기술 발명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잠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특허청장이 명령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국방상의 이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거절 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청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 결정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출원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아,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든 특허 발명을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거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거절 결정의 취지를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특허 출원자에게 보내고 그 특허 출원자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특허권으로 좀 넘어가 보자. 우리는 발명을 했고 출원을 했고 출원의 내용이 공개가 되고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를 청구해 보니까 특허 등록의 3개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다 무사히 인정받아서 특허권을 등록받은 상태까지 온 거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확정적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인 특허권이 우리에게 특허권자에게 부여가 됐다. 그러면 이 특허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특허권의 효력 봅시다. 자,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특허권자가. 뭐로서?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객체는 특허 발명이죠. 발명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허권의 효력이에요. 이게 특허권의 효력의 전부지. 네. 특허권자, 당연히 주체니까 특허권자겠죠. 업으로서의 의미 뭐라 그랬죠? 뭐 직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특허 발명을, 물건 발명이든 방법 발명이든 가리지 않고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자기 혼자만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 업으로서의 의미, 업으로서 특허권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영향이 적은 개인적, 가정적 실시는 제외한다라고 해석해야지 마땅하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실시 제2조 정의 규정이 있어요. 특허법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실시라 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영리적 행위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일단 해당 물건을 만드는 발명에 있어서. 자, 두 번째,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발명의 내용이 발명이에요. 그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기만 해도 특허권을 실시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물건의 발명이랑 방법의 발명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것, 중복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이 발명의 핵심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즉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도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 즉 가에서 말하고 있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해당하는 실시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실시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각각의 행위는 독립해서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자, 각각의 행위는 독립하여 독점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실시가 뭐라 그랬죠? 물건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생산, 사용, 그 물건을 양도, 대여 등등등을 하는 것을 실시행위라고 불렀어요. 이게 실시행위예요. 생산이라는 실시행위, 사용이라는 실시행위, 양도라는 실시행위, 대여라는 실시행위 등등이 있는데, 이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생산이라는 실시행위도 독립적으로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것, 사용이라는 실시행위도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것, 양도라는 실시행위도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것, 대여라는 실시행위도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가? 당연히 특허권자의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특허권자가 A인데 B라는 사람이 이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생산하는 행위를 실시를 통해서 침해하고 있다. 어떤 물건의 발명
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물건을 어떤 사람이 계속 만들고 있어요. 즉 생산이라는 실시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B라는 사람이 특허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특허권자 A의 생산이라는 실시행위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사용이라는 실시행위는 침해하고 있지 않죠. 당연히 양도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만들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침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각각의 실시행위는 독립해서 특허권자의 권리가 돼요.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실시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생산이라는 실시행위를 특허권자가 오로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권리인데, 배타적인 권리인데 이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발명에 대한 이 많은 실시행위들에 대한 권리 중에서 생산이라는 실시행위를 C라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걸 우리가 실시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특허권자가 A라는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서 생산이라는 실시행위는 C에게 실시권 계약을 맺어주고 양도라는 실시행위는 D에게 계약을 맺어주고 하다 보면 이 C나 D 같은 사람들도 해당 실시행위만 실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실시권의 부여가 없으면 아까 같이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침해 행위를 구성해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겠죠. 손해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실시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특허권자에게 기속된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다 독점적으로 해서 우리 공장에서 내 발명에 터잡아서 내 발명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우리 공장에서만 만들고 우리 공장에서만 사용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공장에서만 양도하고 우리 공장에서만 뭐 대여하고 하는 행위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은 생산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물건을 매매하고 양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실시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실시권 부여 계약에 근거한 로얄티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지. 그게 실시료라고 불러요. 실시료. 아니면 계약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산한 내 특허권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니네가 팔게 됐을 때 우리가 니네한테 얼마의 마진을 우리한테 넘겨줘 라는 식으로 계약 조건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자, 이게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다. 따라서 특허를 받은 물건에 대한 생산 행위를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경우에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양도행위에 대해서 허락까지 얻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독점적으로, 독점이란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권자만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당연히 알고 있죠.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기술적 범위에 한정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특허 발명의 범위는 어디에 기초한다? 기술된 사항에 기초한다. 기술, 테크닉 말고 기술. 쓰여져 있는, written, 쓰여져 있는 건데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명세서에 들어있는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하고 있는 각각의 청구항들. 이 청구항의 내용은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범위도 확정적이어야 되고. 아시겠죠? 이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각각의 청구항에 있는 내용, 이 청구항에 명확하게 기술된 사항, 이게 우리 실시 내용의 범위예요.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청구항에 적어놨다고 칩시다. 이 특허 발명의 내용으로. 11의 내용이나 0의 내용은 우리가 실시해서는 안 되겠죠. 실시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11이나 0의 기술적인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거나 혹은 내 특허권에 그 1에서 10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내 특허권에 터잡아서 독점적인 권리를 내가 갖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죠. 혹은 0이나 11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 범위는 바로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청구항에 명확하게 기술된 사항을 한정해서 실시의 범위로 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후단에 보면 그러나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회피할 염려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 구성 요건과 설계상에 근소한 변경만 있는 일정한 발명에 대해서도 기술적 범위에 포함시키는 이론이 주장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균등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균등 이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화학적인 어떤 용매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어서 C라는 물질을 만들었더니 이게 내 특허 발명의 주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청구항에도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를 섞어서 C라는 물질을 만들면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화학 용매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술적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우리 특허의 범위, 특허권의 범위, 독점적인 범위,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범위, 기술적 범위라고 우리가 특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보니 그러면 A의 성질이랑 아주 똑같은 A-라는 물질, B라는 성질이랑 똑같은 B-라는 물질을 섞어서 C-라는 물질을 만들었더니 똑같이 이 화학 용매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A-B-C A-랑 B-를 섞은 C-라는 물질을 통해서 생산도 하고 이걸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양도도 하고 대여도 하고 대여에 청약도 하는 각각의 실시 행위를 업으로서 함으로써 즉 영리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이 C라는 특허 발명의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 특허 발명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이건 굉장히 균등하다. 이거는 단지 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술적 범위 내에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 즉 이 기술적 범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아류에 불과하다. 이건 따라한 거다. 즉 이 위에 있는 특허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라고 볼 수 있으면 특허 침해로 보자. 즉 해당 특허권을 침해해서 해당 특허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허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자라는 게 균등 이론이에요. 뭐 합리적이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균등론이 아주 큰 우세를 받고 있어요. 자, 소극적 효력. 특허권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금지 청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해석된다. 자, 적극적 효력은 특허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 발명의 내용을 아주 업으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실시 행위를 독점할 수 있다라는 게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이라면 소극적 효력은 내 특허권의 주된 내용을 누군가가 침해할 경우에 그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게 소극적 효력입니다. 자, 14페이지 하단에 특허권자의 의무로 넘어가서 특허 실시 의무를 볼게요. 우리가 어떤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특허권은 권리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법률도 마찬가지고 합리적으로 당연히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의무는 그렇게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무를 갖는다. 이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라는 정도의 어떤 권리와 의무 관계랑은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권리와 상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의무는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특허 실시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강제 실시 허락과 권리의 취소 제도를 병용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권리의 취소 제도는 우리가 법률에서 삭제됐고 강제 실시 허락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3년 이상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으면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상 실시권을 허가해야 되고까지는 맞아요. 이게 강제 실시 허락이에요. 다시 그로부터 2년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된다는 건 없어졌다. 즉 우리는 강제 실시 허락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허권자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를 하지 않는 거야, 아예. 근데 다른 사람이 이 A라는 특허권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싶어요.
뭐 생산 실시를 하든 사용 실시를 하든 양도 실시를 하든 간에 여하튼 간에 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맨날 A한테 찾아가지고 뭐 실시권 계약 아까 얘기했던 실시권 계약을 맺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A가 듣질 않아요. 맺어주질 않아. 근데 B가 계속 보니까 3년 이상 이 사람은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있네, 특허권자가. 그럴 경우에는 특허청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싶어서 이른바 통상실시권을 좀 부여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주질 않아요. 그래서 특허청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3년 이상 무슨 이유도 없는데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 특허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까? 특허법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빨리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특허법의 목적에 기초해서 강제적으로 실시를 허락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하단의 박스를 좀 봅시다. 특허권의 정당 실시 의무라 그래서 이름이 정당 실시 의무예요. 이 정당 실시 의무는 법률 우리 특허법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강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걸 정당 실시 의무라고 본다라고 그냥 정해놓은 거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자,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정당하게 실시해야 되는 의무를 갖는다라는 식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07조 한번 보자고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라는 건 어떤 주로 이제 법원의 재판의 결과 어떠한 일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설정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라는 건 통상실시권은 실시권의 두 가지, 한 가지 전용실시권이 있고 두 번째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실시권에는 이 실시권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특허권자가 어떤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A, B, C 이런 사람들한테 내 특허 발명의 실시의 행위들의 내용들 생산 실시, 사용 실시, 양도 실시와 같은 것들을 내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 행위를 특허 발명에 대한 이러한 실시 행위를 이런 사람들한테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라고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인데 니네가 나한테 뭐 실시료만 조금씩 주면 내가 니네가 실시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실시권 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해당 특허 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실시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실시권이에요. 전용 실시권은 예를 들어서 해당 특허 발명의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를 A한테만 주는 걸 전용 실시권이라고 불러요. 자, 전용 실시권을 A한테 줘버리면 이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도 배제가 돼. 전용이니까. 이 실시권자만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를 독점할 수 있게 되겠죠. 특허권자도 배제된다. 아주 강한 실시권이겠죠. 배타성이 강한. 특허권자까지도 배제하게 되니까. 대신 실시료는 조금 높을 수도 있겠죠. 뭐 발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실시권은 전용 실시권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즉 전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를 특허권자가 A한테도 주고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를 B한테도 주고 역시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를 C한테도 주고 특허권자 자신도 갖고 라고 하는 게 통상 실시권이에요. 우리가 이 실시권을 통상 우리는 이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불러요. 라이센스 계약. 계약 자체는 라이센스 계약. 적당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이 기술만 갖다 쓰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뭐 홈쇼핑 같은 거 볼 때도 무슨 브랜드는 어디에 라이센스 브랜드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잭필드 숨쉬는 공기가 막 통해가지고 숨쉬는 바지 아니면 무슨 뭐 냉장고 바지 이런 거 만드는데 잭필드에서 그것을 기술만 빌린 어떤 다른 업체에서 만들고 잭필드의 이름으로 약간 끼워 팔게 하는 느낌? 그런 걸 라이센스 브랜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런 기술만 갖다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은 생산이나 양도할 수 있는 실시의 행위를 통상 실시권을 특허권자에게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넘어와서 실시권은 다시 보고 14페이지 하단에 통상 실시권 설정을 제정한다. 언제 정할 수 있냐? 그러면 통상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실시권 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통상 실시권인데 이거를 마치 재판소 같은 데에서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생기면. 자, 첫 번째,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 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 뭐 다만 이하의 단서 조항은 빼고 일단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니죠.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니에요.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싶은 사람인데 밑에 1, 2, 3, 4에서 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이 사람이 특허권자랑은 협의가 안 됐지만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통상실시권 계약을 니네 맺어야 돼 라고 명령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 특허 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강제 실시 허락이라 그랬죠. 3년 이상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한테 가서 맨날 나 통상실시권 계약 좀 맺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맺어지질 않는 거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특허청장에게 얘기를 하면 특허청장이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요청이 정당하다라고, 신청이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도록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특허 발명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실시는 하고 있어요. 1호에서는 3년 동안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 등이 실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국내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만 하고 있는데도 자기네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자기네만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산업 발전에 더 기여하게 되고 국민 발전에, 국가 경제 발전에 더 기여하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특허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니 그렇겠다, 타당하다 라고 한다면 둘이 통상실시권 계약을 물론 유상으로 계약에 대한 실시료는 내고 통상실시권을 맺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준다. 자, 세 번째, 특허 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우리가 특허청장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해라 라고 재정해줄 수 있다, 정해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무, 특허 표시 의무인데 옆에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특허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특허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허법 제223조를 보면 특허 표시라 그래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표지, 겉에다가 라고 쓴다. 이런 식으로 특허 발명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 등록번호가 몇 번이다, 무슨 뭐 언제 받은 거다라는 등등을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훈시 규정이다. 즉 그냥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즉 권고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마시면 항상 마시는 여명 808이라는 것에 이 제품에는 특허 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특허 번호가 특허 등록을 받은 제품인지 안 받은 제품인지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성분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모방해가지고 여명 707을 만들어, 어떤 사람이. 그럴 경우에 더 명확히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긴 하겠죠. 이 사람은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과실의 추정이라 그래서 첫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특허 발명의 내용을 침해하기만 해도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우린 추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실을 추정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표기는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거를 침해해서 여명 707이라는 걸 만들었다 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특허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그동안 입었던 손해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보상해줘야 되고, 해당 공장도 뭐 폐기 처분하라, 뭐 다 뭐 공장을 부셔라 라고 하는 것도 다 들어줘야 돼. 근데 우리는 표기를 안 해도 특허권은 침해가 되는 나라예요. 즉 훈시 규정이다.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기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표기하는 게 이것도 당연히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야. 의무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까처럼 캔음료에 여명 808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페이턴트 해가지고 PAT 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미국은 이 특허 발명에 대한 표기가 있으면 특허권 침해를 구성해요. 이 표기가 없는데 누군가가 여명 707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아.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하고는. 뭐가 더 나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국가의 정책에 따라갈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굉장히 외관주의적인 입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그래서 네가 보호를 받고 싶으면 특허권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다면 특허권을 받은 제품임을 물건에 표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외관을 신뢰해서 당연히 그 특허권을 보호해 주겠다. 만약에 특허권을 표기하지 않았으면 그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고 그 사람이 이 특허권이라는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특허권의 내용인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한다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침해한 사람이 특허권의 내용임을 알면서도 특허에 대한 표기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당연히 특허권 침해는 구성을 하게 되겠죠.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특허 표시 의무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데도 전혀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실시 보고 의무, 뭐 비밀 유지 의무 등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허권 효력의 제한까지 일단 보죠. 자, 특허권 효력은 뭐 중요한 내용이죠. 자, 특허 출원을 했고 뭐 심사했고 이때 특허권이 등록이 됐다. 등록이 된 다음부터 특허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그렇죠? 근데 이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의 존속기간. 즉 20년 동안만 이 특허권자가 내가 독점적인 엄청나게 대단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20년의 존속기간은 언제로 소급해서 시작된다? 등록이 결정된 순간부터 다시 출원하는 날, 우리 출원은 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출원한 몇 년, 몇 월, 며칠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부터 20년의 존속 기간을 갖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특허권의 이 등록되기 전에 출원하고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에 어떠한 특허권의 침해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특허권의 침해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특허권이 등록되는 순간 출원 시점으로 돌아가서 20년의 기산점으로 20년의 존속 기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때 등록되고 나서 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사이에 있었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침해 행위를 구성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 1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을 공개하게 되고, 그쵸?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한 2년, 한 9개월, 10개월쯤 됐을 때 심사를 청구해서 출원권을 살리거나 그 특허 등록을 받게 되거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미뤄서 심사 청구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특허권 등록은 늦어지게 되겠지. 존속 기간은 20년인데, 그쵸? 근데 이 특허 발명의 내용이 사업화했을 때 굉장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한시라도 서둘러서 심사를 청구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왜? 출원 시로 소급해서 20년의 존속 기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이것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가 장소적 제한인데 산업 정책상의 이유로 특허권은 이를 설정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특허권 법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지주의가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특허법에 적용이 되게 되겠죠.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그럴 때는 다른 나라의 법률과 상호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호주의라는 예외가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법률을 조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약 등을 통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속지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내용도 당연히 우리나라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내용적 제한이라 그래서 96조를 보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 그래서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이거는 우리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특허 발명으로 해서 특허권이 등록된 것에 대해서 마음껏 연구하고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해도 돼요. 단 업으로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업으로서만.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실시행위는 업으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호의 내용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담아놓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한 내용인데 담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떤 기술의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외국의 선박, 외국에서도 그게 특허권이 등록된 거일 수도 있고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을 장착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나간다 라고 한다고 해도 특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특허 출원을 한 때부터 이미 특허 출원을 했을 때부터 이미 국내에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이 항이 되게 중요한데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 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약이라는 것은 의약이라는 것은 공공의 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강과 안녕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보니 처방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A라는 약과 성분이 들어있는 약과 B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혼합해서 약을 만들어서 C라는 약을 만들어서 이 환자에게 줘라 라고 처방전에 써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C라는 제약회사에서 이미 A라는 약품과 B라는 약품을 써은 그러니까 합한 C라는 약품을 이미 만들어서 시판에서 팔고 있어. 네. 근데 이 C하고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서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한 A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과 B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합한 C라는 약품의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내용을 침해한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약사의 이러한 조제 행위, 처방전에 의한 조제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효력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특허 실시권, 뭐 전용 실시권이 뭔지, 통상 실시권이 뭔지 등 살펴보고 특허권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그 특허권을 활용해서 창업을 그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벤처 창업을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본금을 마련한다든지 우리가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내 특허권의 내용에 대한 모든 실시행위를 다 나만 갖고 있는데 내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생산하는 실시행위나 양도하는 실시행위 정도밖에 못한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다른 실시행위를 자기한테 달라 그런다. 그럼 실시료라도 받고 라이센스 계약이라도 맺어가지고 우리는 영리행위를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영리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허권의 변동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허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전을 하게 되는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지 권리 자체를 실시권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특허권은 언제 소멸하게 되는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